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제 터전이 라디오라는 매체인지라 라디오에 처음 출연하는 분들로부터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럴 때면 이렇게 답해 드립니다. 라디오 방송은 사랑과 같습니다. 잘 할만 하면 곧 끝나버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고 싶은 말을 아껴두지 말고 해야 합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어떤 글귀를 읽다가 제 조언이 라디오 방송이나 연애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충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막 살 준비가 되었다 싶은 순간에 죽음의 때가 찾아온다. 시간 관리에 대한 조언으로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일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기만 하고 내 삶에서 중요한 일보다는 사소하고 소모적인 일만 하다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 드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읽을 책의 저자는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서 시간 관리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시간 관리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 사천주라는 책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죠.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22년 11번째 주를 맞이했어요. 시간 참 빠르죠? 그래도 우리에겐 42주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오늘부터 제대로 된 시간 관리 공부 같이 해봐요. 1년이 52주라는 걸 가끔씩 까먹고 살죠. 그러니까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네. 댓글 좀 볼까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왜 우리는 다짐만 할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까요? 야심차게 세운 계획은 항상 작심삼일로 왜 끝나버릴까요? 완전한 변화로 이끄는 습관 설계 행동과학자 KT 밀크먼이 쓴 슈퍼헤빗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난주 이 긍정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넛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김영래님, 넛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죠. 화물차 뒤에 두 눈 달기, 남자 화장실 변기에 파리 그려넣기, 실생활에서 쓰여지네요.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써야 되는데 네. 아직은 우리 부족한가요?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정도여서 조금씩 더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든가 마스크를 쓰세요, 이런 강압적인 규제보다는 네. 그걸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분들도 부정적인 문구를 많이 앞에 쓰시잖아요. 네. 여기서 담배를 피면 뭐 과태료를 물리게 한다든가 CCTV가 보고 있습니다. 뭐 뭐 이런 그런 거라든지요. 그런 경고, 직접적인 경고보다는 네. 재치 있는 문구로 오히려 담배를 안 피우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기수님, 제 올해의 목표가 10kg 감량이에요. 그런데 2개월 동안 1kg 늘었네요. 해주셨고, 네. 유인숙님, 저도 그래요. 야식은 지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을 가장 좋아해요. 한편 이선화님께서는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하기를 달력에 표시하면서 하는데 예. 4년째 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무너질까봐 계속하고 있답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해주셨습니다. 이선화님은 이미 어떤 즐거움의 단계로 넘어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즐거워지거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그 때문에 체중 관리가 그나마 되는 게 이제 뛸 때 한강변의 아름다움을 이제 중요한 즐거움으로 여기거든요. 네. 그리고 음악도 내가 원하는 음악을 언제든 들을 수 있고, 평상시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들었다면 주변 동료들한테 타박 들었을 음악을 듣습니다. 혼자만 Guns N' 들으시니까요. Roses, 이런 헤비메탈. 헤비메탈을 좋아하시는군요. 운동할 때만 좋아합니다. 아하. 네. 그런 어떤
즐거움으로 만드는 네. 성취들이 필요한 거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 헬스장 고객에게 오디오북을 그렇죠. 제공하는 것처럼 훌륭한 성과에 대해서 재미한 스푼을 곁들이라고도 말씀해주셨는데 문종수님, 저희 아이도 집에서 실내 자전거 탈 때 보니까 자기가 애정하는 유튜버를 틀어놓고 운동하더라고요. 반면에 김경숙님,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가족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하기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해주셨습니다. 감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야식시키자는 가족이 방해물이 됩니다. 아, 그럼요. 근데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행복하자고 하는 변화고 행복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가족이니까 네. 뭐 제거는 고사하고 가족들 의견과 함께 해나가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가족들도 설득해 나가는 거고요. 네. 다만 아까 실내 자전거 타면서 유튜브 보는데 그 먹방 보시면 역효과 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자기한테 상을 주겠다고 왕창 먹게 되니까 네. 유튜버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리만족하겠다고 보고 있으면 꼭 먹고 싶어서 먹게 더 먹게 되더라고요. 되죠. 예, 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박희영님, 같은 직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지만 물경력이라 생각하여 스스로 아이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자신감을 갖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 좋을 텐데 스스로도 안타까워요. 해주셨고 예. 2032번님, 인간은 늘 변화를 통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저는 올해부터 별책 부록에서 소개한 책을 최소 한 달에 한 권씩 탐독합니다. 현재까지는 4권 읽었어요. 올해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해주셨습니다. 대단하시고, 저도 일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읽죠. 네. 한 달에 한 권 읽기 어려워요. 정말 대단하신 어려워요. 분이죠. 그 아까 물경력이라고 자신의 경력을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작고 사소한 것부터 도전의 단계를 높여나가라. 네. 이걸 급진적 점진주의라고 그러는데 목표는 급진적인데요. 변화라는. 그러나 점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력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나는 파워포인트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작성해. 네.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보고 뭐 숨고 같은 플랫폼에 등록해놓고 그걸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네. 그러다 보면 실력이 점점 늘거든요. 그런 작은 성취를 거듭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책과 관련해서 영업 기밀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오, 합니다. 네. 별책 부록에서 책을 소개해드릴 때 3단계로 추천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읽어볼 만하다라는 책이 있고 한번 읽을 것을 권한다라는 책이 있고 네네. 꼭 읽었으면 한다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3단계 책을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단계의 책이 될지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인간의 수명을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주로 환산을 하면 겨우 4,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유한한 시간 4,000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영국의 저널리스트 올리버 버크먼이 쓴 4,000주 오늘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예. 이 책 제목 때문에 성공예감 제작진들끼리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그렇죠. 이게 알고 보면 사람들이 시간과 맺는 관계가 잘못됐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긴 책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천주 그러니까 주식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저는 중국 사천지역 술인가? 거기 8대 명주 중에 하나라는 술이 있거든요. 네. 향이 좋은. 전 보자마자 어떻게 돈을 준비를 해야 되나, 이 4,000주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주식으로 심쿵했습니다. 생각하셨군요. 예. 근데 인류 평균 수명을 요즘 80세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80세를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네. 이걸 주 단위로 환산하면 4,000주라는 거죠. 1년에 52주니까. 그렇죠. 이거밖에 안 돼요, 사실. 네. 이 주가 살아가면서 꾸준히 줄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주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빨리 흘러갑니다. 이게 잔인한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진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시간 관리라는 게 좀 잘못됐다. 뭐 생산성이나 효율성처럼 상당히 편협하고 자잘한 일로 변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시간이라는 걸 컨베이어 벨트의 조립 상품처럼 딱 규정된 것으로 보고 오히려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네.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멈추는 법이 없고 시간이란 컨베이어 벨트는 어쨌든 인간은 조만간에 4,000주 만에 생을 마감해야 되니까 방식이나 사고를 바꾸자고 제안하는 거죠. 네. 소장님 혹시 지금 시간이 전보다 과거보다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시나요? 그럼요. 네. 실제로? 하류로 갈수록 물살이 빨라진다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네.
그건 뭐 심리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시간관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점점 더 조급해지면서 시간이 빨라진다고 느끼는 거죠. 뭐 실제 물리적 시간이야 같겠죠. 그건 아니겠지만. 심리적 네. 시간이. 근데 실제로 이제 중세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간에 쫓긴다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지금 저도 굉장히 쫓긴다, 바쁘다, 바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에 뭔가 지배당한다라고 그렇죠. 느낄 때가 있어요. 시간이 한정된 자원이고 그 안에 많은 일을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현대인들이 믿게 됐는데 네. 뭐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시계의 등장도 있을 테고요. 네. 시계는 수도승이 만들었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모든 분야로 보급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얼마의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공장주들은 시계를 장난도 쳐놨어요. 더디게 흘러가게 네. 위해서 돈을 덜 주기 위해서.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완전히 사람과 분리된 아주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지면서 수필가 메릴린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얘기인데 현대인은 나와 나의 아이들을 정체불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시킨다. 이거 공감하지 않아요? 네.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닥달하고 있는 거지 혹은 나 자신을 닥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왜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시간 관리에 대한 사고 전환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시간 관리하는 척하는 걸 멈춰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읽고 있는 책도 그렇지만 이 네. 책도 저자가 직접 깨닫고 또 변신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이 철학자의 시간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역사적 사실도 많이 이 책에 등장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기자 출신의 저널리스트는 굉장히 기자 시절부터 체험을 중시해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기사를 썼는데 칼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2가 나오면 그걸 써보고 나서 쓰는 체험 기처럼 네. 쓰는 우리 저 프로그램 남형도 기자가 체얼리즘이란 코너를 하는데 그 비슷한 기사나 칼럼을 쓰는 분이었는데 직접 경험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산성 중독자였던 거죠.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칼럼 끝내야 되고 기사 끝내야 되고 막 이렇게 살면서 늘 시간 관리에 대한 베스트셀러들을 읽었는데 그렇게 해서 행복해졌나? 시간을 지배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시간 관리를 제안하는 겁니다. 저자 자신의 체험담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영국 출신 저널리스트였는데 미국으로 삶의 기반을 바꿔요. 그리고 단순히 칼럼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민사회 운동도 같이 하고 특히 코로나19 유행 중에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만났다고 저자 자신이 느끼고 작심하고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오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사천주.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사천주. 저도 이 책 읽으면서 80세까지 살면 사천주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짧게 느껴져요. 예, 이 계산을 잘 안 해보니까 네. 52주 곱하기 80을 안 그쵸. 하니까. 근데 몇 주나 될 것 같아 하고 질문을 저자가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 단위로 보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30만 주를 답한 사람도 있었대요. 네. 저자 얘기는 30만 주의 시간은 인류 문명이 생겨나서 지금까지가 30만 주였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6,400주를 사는 것에 불과하다. 네. 그러면서 어떤 유한한 생에 대한 재각성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자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4,000주를 사는데 네. 가장 오래 살았던 6,400주를 사셨던 분 누구시죠? 이건 기네스북에 여전히 올라와 있는 인물인데 97년에 죽었고 제가 기자 시절인데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프랑스 여성인데 잔느 칼망이라는 분이고요. 122살에 돌아가셨어요. 책에도 나옵니다만 재밌는 게 이분이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고호를 만나서 불행한 화가였던 고호를 만나서 그의 입에서 나던 술 냄새를 기억한다. 그리고 영국에서 왜 복제양 돌리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네. 돌리 탄생까지 지켜본 수명과 관련해서 늘 인용되는 인물인데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책에는 주석에서 밝혀놓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어서 동일 인물이 아니다. 사실은 그 어머니는 죽었는데 딸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서 그렇게 122살까지 산 것으로 기록된 것이다라는 네. 주장이 나와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기네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록물에서 최장수 인류로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살아계신 최고령자는 일본 쪽에 많은데 일본의 다나카 기네 할머니인데 118살입니다. 80억 인구 중에서 100세 이상이 한 57만 명 정도. 근데 110세를 넘어서면 급격히 그 수가 줄어든다고 해요. 네. 네. 아무래도 앞으로는 뭐 100세 인구가 더 늘어나지 늘긴 않을까. 하겠죠. 네, 계속.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 뭐 흔히들 인생 80이라고들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뭐 30만 주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4천 주라는 거. 또 그렇죠. 아무리 많아봐야 6,500주를 못 채우는 건데 바로 이 깨달음이 이 책의 발상이 된 거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는 문제의 본질이 인간의 수명이 짧은 게 아니다. 그 짧은 시간을 막 효율적 시간관리법, 시간관리 이런 명분으로 오히려 부담감으로 대부분 보내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거기 맞춰 살지 않으면 무슨 루저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현대식 시간관리의 문제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그 중세에는 내가 해가 뜨면 일어나서 농사 지으러 가고 계절이 되면 수확을 하고 이런 것이었지 뭐 몇 시까지 뭘 하고 이런 건 없었다. 그때가 더 역설적으로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제 과제지향적 삶이라 그러는데 네. 시간지향적이 아니라 과제에 따라서 중요한 일은 해야 할 때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서 중세 근로시간이 오히려 현대인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과제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것이지 시간에 맞춰 사는 게 그쵸. 아닌데 우린 억지로 시간에 맞춰 살면서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일이 많아도 적어도 그 시간 안에 해야 된다라는 뭔가 압박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로 또 시계가 생기고 나서부터 시간이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끼면서 사용하거나 또 사고 팔 수 있는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로자한테는 근로 시간을 사는 거죠. 네. 사용주가. 그러니까 시간이 석탄, 철강 같은 자원의 일부로 인간의 삶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다른 철학자들도 한 얘기인데요. 이 중세의 과제지향적 삶 말고 중세 사람들의 시간관념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내세를 잘 안 믿잖아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뭐 지금 다 못해도 다음 생에 하면 돼 네. 하는 느긋함이 있는데 그쵸. 내세를 안 믿게 되니까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는 상황에선 뭐든 빨리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급해지고요. 그 윤회까지 믿게 되면 뭐 다음 생이라는 게 계속 오는 거니까 그때는 이런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현실을 회피하도록 죽음을 잊기 위해서 그 안에 많은 일을 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거 4천주밖에 못 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네.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또 저자의 경험이 나오게 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관리법 중에서 최근까지 가장 유행하는 게 포모도르 시간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읽었던 요즘 애들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밀레니엄 세대가 번아웃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시간을 잘게 쪼개가지고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포모도르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입니다. 이런 이름의 이태리 식당들이 꽤 있죠. 네네. 포모도르처럼 생긴 토마토처럼 생긴 주방 타이머가 있는데 시간제는 그걸 가지고 1시간을 3등분 해서 15분씩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5분 쉬고. 그럼 다 3번씩 일과 휴식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완벽한 시간 관리다. 저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타이머까지 활용해가면서 막 그 시간을 쪼개 썼는데 본인이 한계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 거죠. 바빠질수록 가치 있는 일보다는 아주 자잘하고 소모적인 일만 먼저 하게 되고 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계획을 세울수록 더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불안해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시간 관리가 오히려 나를 조급하게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지 않더라는 걸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죠. 저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저의 경험을 비춰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시간 관리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안 됐을 때는 그 오는 자괴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겠다는 강박관념은 두 가지 오류를 낳는데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하나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가 되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 먼저 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중요하지 않은 일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일이 이어진다는 그 자기 소모적이 된다는 두 번째 폐해가 나타난다는 네.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효율성의 함정.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자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지금 바쁜 현대 생활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바쁘게 만드는 거에 불과한 거죠. 재밌는 예가 하나 책에 나오는데 이메일 수신함.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어느 날짜를 정합니다.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월요일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는 이메일 정리 시간이야.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막 정리하고 참 보람도 느끼는데 30분 후에 들여다보면 또 차 있죠. 절반의 스팸과 네. 절반의 민원 이메일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지푸스의 왕 같은 삶이다. 현대인의 시간 관리라는 게. 또 여기 흥미로운 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미 규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세탁기, 진공청소기, 뭐 별하별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주부는 편해져야 되는데 많은 주부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집안일 다 끝내고 아이들 뒷바라지 끝내고 나면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와인 한잔 하면서 좀 책도 읽고 해야 되겠다. 그런 시간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세탁기나 이런 주부의 손을 덜어주는 기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회적인 위생의 기준이 더 높아져 버려요. 네. 세탁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기기가 나오면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과일 주스를 만들겠다면서 착즙기를 사신 분들이 많은데 일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네. 그 다 물로 헹궈서 다시 조립해야 되고 그럼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문명이 등장한다고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효율성의 함정에 우리 현대인들이 빠졌다고 저자가 주장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청소기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유선 청소기였다면은 예. 무선 청소기로 바뀌고 예. 무선 청소기에서 이제 로봇 청소기로 바뀌고요. 점점 더 요구 사항이 또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뭔가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그렇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 혹은 스팀 청소기가 나온 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그럼 그걸 사게 되면 모든 바닥을 스팀 청소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해야죠. 그리고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건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코 모든 걸 언젠가는 다 해내고 그걸 넘어서면 나한테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인간의 한계를 부인하는 환상이다. 네.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 빨리 일을 처리할수록 일은 점점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일을 해내려고 할수록 자신한테 중요한 일부터 제쳐놓고 네. 하게 됩니다. 저도 일의 순서를 적을 때 중요도 순서대로 적으라는 건 잘 알지만 잘 못하는 게 일하기 쉬운 것부터 적어놓고 이거 끝내고 중요한 걸 하자. 중요한 건 몇 년째 미루게 됩니다. 인생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살수록 경영 컨설턴트 짐 벤슨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고 저도 적극 공감했는데 일을 정말 많이 하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욕구만 충족시켜주는 무한 창고가 돼간다. 네. 남들 부탁한 거는 간단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부터 들어주게 돼요. 소장도 그러시잖아요. 자신한테 중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한번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걸 못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게 이 저자의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로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가 경제적인 걱정이 많이 사라진 건 분명한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뭔가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애초부터 인간이 효율적으로 살기란 힘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본능적인 차원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현대 문명이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효율적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 뭐 개인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혹은 정신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박탈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스팀 청소할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스팀 청소가 먼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자의 주장이 흥미로운데 두 부류로 나뉜다.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는
계속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점점 더 바빠지고 별로 자신한테는 진정하게 자신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편안함을 극한으로 추구하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에 대해서 짜증을 더 내는 인내심을 잃는 부류. 현대인을 이렇게 두 부류로 네. 나눴어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함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소파에 누워 있는 게 가장 편리하고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습을 제가 떠올리면서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죠. 소장님은 혹시 이런 편리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장님만의 뭔가 팁이 있다면 좀 공유를 좀 해주시죠. 비슷하죠. 저도. 근데 효율성의 함정의 반대편에 있는 게 편리성의 함정이죠. 네. 그때 누워서 쉬고 싶을 땐 진심으로 누워서 쉬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을 안고 있죠. 괴로워요. 그 효율성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려면 차라리,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화끈하게 제대로 맘 편히 쉬어라. 네. 그게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쉴 때 그렇게 쉬는 편입니다. 예. 효율적으로 쉴 수 있는 방법을 책도 읽었는데 왜 그거를 실천을 못하고 있는지 참 아쉽네요. 지행 일치가 되면 성인 군자 반열에 올라가요. 네. 노벨상 받아요. 별책부록에서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실천은 잘 되고 있지 않는 별책부록의 별이었고요. 별책부록에서 공부한 용어들이 사실 이 책에 나와서 굉장히 저는 반가웠는데 네. 포모와 조모가 나오고 그렇죠. 있었어요. 네. 포모가 이제 놓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조모는 잃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시간 관리 면에서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떻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상품이나 기회에 적용되는 용어잖아요. 네. 근데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저자가 조모를 느껴라, 포모를 느끼지 말고, 아까 소파에 누워 있는 시간에 빗대면 정확한 비율 겁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가 이걸 못 한다는 불안감이 지배하면 소파에 누워서도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네. 쉬질 못하는 거예요. 네네. 이 시간에 책을 한 줄 읽어야 되는데, 혹은 누구랑 뭘 해야 되는데 네. 하면 제대로 못 쉬잖아요. 포모에 그렇죠. 시달리는 거죠. 네. 다른 기회를 놓쳤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내가 소파에 누워서 진정으로 쉬기로 오늘 결정하면서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건 나한테 주는 선물이고 누릴만해 하고 마음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다면 잃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죠. 뭐냐면은 이 일을 안 했을 때 뭐 책을 읽는다든가 혹은 친구랑 뭘 하기로 했던 걸 잃는 게 기분 나쁘고 불안한 게 아니라 그래, 내 잘했어. 오늘 나한테 쉴 기회를 준 건 잘한 거야 하고 조모를 느끼는 거예요. 조모. 저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하이데거와 헤그룬트. 본의 아니게 철학 얘기를 해야 됩니다. 책에 나오기 때문에 하이데거와 헤그룬트 둘 다 이름이 같습니다. 마르틴인데 네. 독일 하이데거는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존재와 시간이라는 저서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유한성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 맞서 도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로 본 철학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한계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부정하면서 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걸 이제 퇴력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하이데거는 이것은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철학자인 스웨덴 헤그룬트 같은 경우는 디스 라이프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인간의 유한성을 직시하는 방법이 현대인들한테 큰 고민거리가 된 이유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과거 종교적 신념으로 뭉쳐있던 중세에는 종교적 신념은 사실상 영생이잖아요. 형태가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내세가 있고 혹은 윤회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때는 좀 달랐는데, 현대인이 돼서 그런 걸 믿지 않게 되다 보니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4000주 후에 죽는다는 죽음의 결과를 직시할 때 비로소 진실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 두 철학자 모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물론 용어 같은 건 다르지만 4000주 책이, 그러니까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똑같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대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받아들이라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사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음.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는 것, 그것들이 사실 두려운 거고 나조차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저자가 말한 그런 존재 방식을 내 삶에 투영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 자체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그걸 외면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들일지도 모르죠. 종교의 내세라든가 이런 개념도 사실은 죽음이라는 두려운 존재 때문에 생긴 네. 거니까요. 근데 뭐 이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인이 아닌 이상. 저도 두렵죠, 늘. 근데 그래도 시간이 제한적이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4,000주고 그중에 저는 3분의 1을 거의 썼네요. 이런 걸 인정하고 나면 삶의 태도에서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빨리 이것저것을 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50대 초반까지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그냥 현재에 충실하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네. 어차피 어느 순간 자연의 일부로 돌아갈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좀 더 조바심을 내는 쪽보다는 느긋해지지 않나 싶어요. 네. 죽음이라는 걸 현실로 인정하게 되면 말이죠. 역시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또 저자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스티븐 코비의 병 속의 돌멩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던 바고요. 이게 우리나라 이 산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 동기부여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우화기 때문에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94년에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에 등장하는 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 크기가 다른 자갈에서부터 모래까지를 보면서 이 병 안에 이걸 어떻게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느냐 네. 물었더니 학생들이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내놓는데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하죠. 정답. 그게 뭐냐면 큰 것부터 넣자. 맨 밑에 큰 것부터 넣으면 나중에 알갱이가 작은 건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으니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다. 이걸 이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보인 건데 그러니까 소중한 것부터 하라. 시간 관리 어떤 대명제가 된 거거든요. 그 소중한 게 인생에 소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네.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저자 얘기는 현실적으로 병에 담아야 될 큰 바위, 자갈도 아니고 이게 너무 많다. 내가 4,000주라는 짧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오죽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에 합당한 비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겨 넣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식의 일의 경중이나 중요도를 따지는 게 결코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네. 저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바위가 많을 때, 병 속에 집어넣고 싶은 바위가 많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소장님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원래는 이제 중요한 순위대로 해야 하지만 쉬운 일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위 자체가 들어갈 이제 바위가 너무 크니까 예. 병을 넘치잖아요. 차고 넘치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뭐부터 넣어야 할지 모르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바위를 3가지로 구분하라고 저자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공감했어요. 첫 번째는 네.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우선해라. 그러니까 소파에 누워서 죽을 만큼 편히 자고 싶다. 그러면 눕는 게 좋은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네.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나서 하겠다는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각이거든요. 주부분들이 다 일 끝내고 자유시간을 누리겠다는 생각은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안 오거든요. 네. 차라리 잠을 더 자지 이렇게 되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일을 좀 줄여라. 저자는 3가지 이내로 해라. 네. 저도 이건 공감하는 게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네. 막 여러 가지 일을 할수록 잘하는 것 같았지만 거듭 우리가 별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는 책으로 멀티태스킹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줄여서 나머지 일을 미루는 게 낫다. 미루기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막 허둥대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간 우선순위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러는데 애매하게 중간 우선순위를 가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하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소파에 들어누워 계시면
별거 아닌 건데 다른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오르죠. 그게 중간 우선순위 네. 유혹인데 친구랑 마카롱을 먹을 걸 하는 유혹이죠. 근데 그걸 먹었다고 소파에서 누워 잔 것보다 훨씬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사천주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관심경제와 내적 충동.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결혼 여부를 고심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이 부분에 들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정착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자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가 봐요.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네. 것이냐. 결론은 정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인류가 원래 그랬다는 거죠. 어떤 정착이라는 선택을 하면 다른 선택지는 없어지잖아요. 다른 데이트 기회도 없어지고 다른 기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늘 망설인다.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는 미래라는 건 너무 환상적이고 다양하니까 자꾸 지금 그 미래를 좁히고 싶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다른 직장에 대한 선택 기회는 없어지니까 자꾸 직장 선택의 시점을 늦추는 거예요. 네네. 근데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런데 인류 문명을 돌아봤을 때도 정착을 하는 게 더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제도가 유지되어 온 거다. 더 좋은 것을 찾기보다는 그렇죠. 정착. 더 좋은 것이라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장 레드 카펫을 걸으면서까지 더 나은 배우자 후보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레드카펫 그러니까 아니고요. 버진로드라고 하죠. 예, 레드카펫은 좀 심한가요? 배우들이 걷고요. 예.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고 다른 선택지를 좁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네. 좋다. 그러면서 정착도, 그러니까 결혼이나 출산도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는 저자의 이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네 번째 이 관심 경제와 내적 충동이라는 건 뭐냐면 방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시간 관리나 이런 데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외적으로는 요즘 관심 경제잖아요. 하루에 몇 번쯤 SNS 들여다보세요. 이런 게 관심 경제. 그렇죠.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정작 산만해지기만 하고 나한테 중요한 일을 할 기회를 찾지는 못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산만함이라는 게 인류 DNA에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진화생물학에서 많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초원에서 아프리카 대평원에서 살던 현생 인류를 생각해 보면 바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냈다 도망가는 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 네. 산만하다. 그래서 뇌에 들어오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 정보의 약 10,000분의 1만 진짜 집중이 되는 거고 산만하게 이것저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건 생존에 도움이 그간 됐다. 그래서 이런 건 상향식 무의식적 집중이라고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집중하는 건 하향식 자발적 집중인데 자발적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관심 경제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끌려는 SNS, 온라인 너무 많죠.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까 중세는 일을 많이 안 했다 그랬는데 들어가서 자기 바빴는데 우리는 너무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흐트러지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을 묶어두고자 하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네. 페이스북이 됐건 인스타가 됐건 이런 것들은 인류를 상품 정도가 아니라 연료로 취급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진실되고 유용한 정보보다 이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끌 것이냐. 머리가 2개 달린 채로 태어난 쌍둥이에게 훨씬 더 많은 네. 영상과 기사를 할애할 정도죠. 그래서 설득형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소비자가 이 컨텐츠에 접촉했을 때 그 사람들을 녹여낼 수 있는 구상들만 하지 관심 경제에서 이러다 보니까 언제 집중해서 일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겠어요. 네. 저자가 휴식과 취미도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간에 우리가 읽었던 여가 중식 서적들과 또 일맥상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파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거다. 네. 진정한 몰입한 여가다 진짜 이런 건데. 휴식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윤리라는 게 생겨나서 쉬는 게 죄악
뭐 이렇게 됐는데 네. 생산성 중심의 시간 관리하에선 여전히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뭘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들어 누워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도구주의나 미래 중심주의라는 거죠. 도구주의는 뭐냐면 모든 시간 내 생을 뭔가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그냥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목표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미래에 잘하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일 다 끝내고 오늘 밤 12시부터 그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하는데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배낭여행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를 하는데 이건 젊은 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배낭여행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생생한 즐거움 내 주변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만끽할 수 있기 위해서 배낭여행 가는 건 오케이. 그건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뭐 남들이 가니까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경험 자랑을 할 때 나도 거기 가봤어 하는 어떤 잘 살았다 혹은 세상을 경험한 부분에서 그 경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배낭여행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생산적인 시간 관리라는 함정에 빠져서 네. 진정한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책에서 알코올 중독과 속도 중독의 메커니즘,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저자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도 이제 알코올과 속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 중독은 아닙니다.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본 주제인데요. 네. 흥미로운 건 그 두 가지가 문제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다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우니까 술을 마시는 거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성공하니까 시간 관리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문제죠. 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런 도피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내 감정 혹은 내 주변의 문제들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뭐 성인으로 기록된 사람, 영웅으로 기록된 사람들도 자기들 뜻대로 안 돼서 미쳐버렸을 거예요. 처칠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서 오히려 가속을 멈춰라. 그리고 알코올도 멈추라는 겁니다. 뭐 적당한 한 잔 이런 건 없다. 속도도 뭐 적당한 속도 이런 건 없다. 네. 아예 시간을 마음대로 제어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이걸 쓰기 위해서 많은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한다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조언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인내의 힘과 디지털 노마드의 외로움.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어야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비로소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미국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교수 하나가 내는 숙제가 보통 1, 2학년들이 교양학부 시절에 듣는데 특정한 유명한 작품 앞에 가서 3시간 동안 무조건 그 자리에서 그 그림을 보라고 하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 네.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막 딴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도 그 그림을 계속 보면 처음 얼핏 봤을 때 비해서 다른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얻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낭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우리 젊은 학생들이 배낭여행을 많이 가고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잖아요. 미친 듯 셀카를 찍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네. 물론 그림을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인파가 몰려서 사람 특히 정말 많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뭐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손을 들고 그 사진을 먼저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 진정한 즐거움은 인내에서 나온다는 게 저자고요. 그래서 네. 그 인내가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활동적이 굳건하게 경각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삶에 흠뻑 빠져드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네. 그러니까 문제적인 삶을 즐겨라. 막 문제가 벌어지면 내가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만 보지 말고 재밌는 일이네 하고 즐기라는 거. 네.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급진적 점진주의라는 거. 매일 조금씩 하라는 거죠. 글쓰기 잘하려면 매일 3시간씩 쓰면 누구도 대단한 문필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근데 문제는 하루에 3시간씩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해밍웨이나 한국인이 좋아하는 일본 소설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하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인내 원칙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에 가선 만난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자꾸 등산로를 찾아 헤매지 말고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결국 최선을 다해서 그 현실의 삶을 즐기다 보면 정상에 도달한다. 그러면 본인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 얘기 있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이 자신의 충실하고 현재 만족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는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시간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라. 저자가 저널리스트에서 혼자 실험하는 저자에서 시민운동가로 또 변모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해요. 네. 코로나 같은 걸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던 것이냐를 생각하고 그걸 필요 없게 소모적이라고 보고 이걸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방해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의 힘을 믿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저자가 기존의 시간 관리법을 뒤집는 나름의 충격 요법을 제시한 것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저자가 이런 표현도 쓰더군요. 가능성 쇼크를 먹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일단 일상이 확 멈췄잖아요. 그렇죠. 저도 느꼈던 건데 일상이 멈추고 나니까 누가 혹은 뭐가 중요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 하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라고 따져 묻게 되는데 저자도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좋은 때가 닥쳤다 인류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대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전에 뒀잖아요. 네, 코로나 이제 끝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맞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기간 중에 얻은 그런 거대한 경각심을 현실에서 잘 활용해야지 또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조언하는 게 혹시 뭐 사소한 거 다 버리고 무슨 거대한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라. 뉴에이지 운동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영적 각성을 해라.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안에서 뭐 너무 많은 걸 우겨 넣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한테 정말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좀 현실적으로 즐겨 나가면 된다라는 네.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사천주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역사의 순간.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과 유한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당신이 지구에 온 목적이 어떤 대단한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간에 남은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날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최선을 다해 하라고 조언하는데요. 네. 여기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슴에 또 와닿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소모적이며 비범한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부적절한 것들에 반대하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 우주적 의미의 신과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이고 유한한 삶의 경험으로 차분히 돌아가라는 것이다. 자신의 체험이. 오히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의 반대가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어떤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박들이 있잖아요. 네. 몇 시까지 뭘 하고 하는.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잘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간 관리 책들이 읽고 앱들 깔고 하는데 그것들이 무용하다는 주장까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저도 느낀 바가 많았는데 네. how to do라 그럴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워낙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나 한번 시간 관리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뒤집는 계기는 될 것 같고요. 시간 관리 좀 현재 중심으로 너무 제멋대로 하는 분들은 야, 거 봐라. 내가 주장한 바가 책으로 나오지 않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네네. 이 저자의 주장은 이렇게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차분히 해나가라. 그러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이자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은 세계 3차 대전이 이미 시작된 것 같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동유럽 최대 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주재 일본 대사를 역임했던 구로카와 유지가 쓴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잘 모르시죠?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네. 그 러시아 역사의 일부로만 취급됐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네. 제작진이 그래서 의견을 모았고 저도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해서 성공예감 본 방송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배경 설명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시죠. 네.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